저는 20살 겨울 얇은 코트깃을 세우고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70이 된 지금까지도 그날의 추위와 떨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그때의 차가운 공기와 입김, 그리고 설레던 가슴까지도요. 그 사람의 손은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 악수를 나눌 때 느꼈던 그 온기가 제 차가운 손끝을 녹여주었습니다. 20살 시골 처녀에게는 그 따뜻함이 전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늘 바쁘셨고 형제들도 각자 살기에 바빴으니까요. 연애 초기에는 술도 적당히 마셨습니다. 주말에 막걸리 한두 잔 정도였죠. 아버지와 함께 마시는 정도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고생 안 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20살 순진한 처녀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속삭임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물동이를 지고 돌아오시던 구부정한 뒷모습을 봐왔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모습이요. 무거운 물동이 때문에 어머니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딸은 저런 등을 보게 하지 않겠다고요. 어머니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결혼식 날의 기억도 선명합니다. 하얀 장갑을 낀 그의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 악력이 참 든든했습니다. 꽉 잡아주는 그 힘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어리석었던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한결같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전세방이었지만 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해주고 저녁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달콤했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 흥얼거리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는 꽃을 사왔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이었어요. 산부인과 병원 복도에서 그 꽃을 받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만의 따뜻한 둥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는 아이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완벽한 한 쌍이라고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클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째가 돌을 지날 무렵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회식이 늘어났다는 핑계로 술자리가 잦아졌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들의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늘 아버지의 술자리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 취한 채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술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술에만 취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재워둔 아이들을 이웃집 할머니께 부탁하고 급히 달려갔어요.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얇은 외투만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술집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어요. 흰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자기 아내라고 자랑한다면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집에 가자고 말했지만 그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했습니다.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그날 이후 제 인생을 따라다니는 주문이 되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버티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이 둘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디에 털어놓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제 젊음을 묶어두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마음속 매듭을 하나씩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내일은 분명 다를 거야 하면서요. 아이들 도시락을 쌀 때마다 김밥에 단무지를 얇게 썰어 넣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술값 때문에 가게가 빠듯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시장 통닭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닭을 손질하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등이 얼어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갈라지고 상처가 났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너무 차가웠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생계를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걷는 뒷모습들에서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통닭집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알아봐 주셨거든요. 가끔 남은 닭을 싸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이미 소주병을 열고 있었어요. 뚜껑 도는 소리가 저를 맞이하는 인사였습니다. 수고했다는 짧은 말 한마디 뒤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감정을 누르고 국을 데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처럼 속이 끓어올라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어린 나이에도 집안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큰아이가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아빠가 술을 그만 마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요. 저는 웃는 얼굴을 연습하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몇 번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밤마다 시도해봤습니다. 오늘은 쉬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술을 줄여보자고요. 그러면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자기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다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하는 건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지친 제 마음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요? 어느 날은 월급 봉투를 통째로 노래방에 두고 왔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깜빡했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찾으러 가면서 노래방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25이었는데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요? 20살 때 그렇게 밝게 웃던 제가 어디로 간 걸까요?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웃음 뒤에는 늘 다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만 잘 크면 된다는 다짐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등에 더 무거운 짐을 얻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의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술잔이 넘어져 소파에 얼룩이 생겼어요. 저는 그 얼룩을 문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런 얼룩이 있구나.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들이요. 원망과 실망,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제발이라는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째 이번만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용서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또 약속이 깨졌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납작해졌어요. 평평하고 단단하게요. 마치 종이처럼 얇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다는 듯이요.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을 더 늘렸어요. 새벽 통달집 일외에도 식당 서빙, 도시락 배달, 행사장 뒷정리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했거든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어릴 때 다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 누군가 수고했다고 말해주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터에서는 달랐어요. 성실하다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큰아이는 방에서 음악을 틀었고 둘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두드리며 밥 먹자고 불렀어요. 그 말이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달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만큼은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비록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술 냄새가 거실에 가라앉을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제 마음에도 잠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 작은 위로들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어요. 큰아이는 서울로, 둘째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와 남편뿐이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빈 아이들 방에 매일 새 이불을 말렸어요. 혹시나 아이들이 갑자기 돌아올까 봐서요. 사실은 그냥 뭔가 해야 할 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빈 집의 적막감을 견디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이들 방을 정리하면서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곳, 둘째가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놨던 자리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주인공들만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퇴근 후 술을 찾았습니다. 달라진 건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는 것뿐이었어요. 혼자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는 채널을 돌렸어요.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친 상태였거든요. 몇십 년을 같은 말을 반복해봤지만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밥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밥을 남기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해주는 음식은 늘 깨끗하게 드셨는데 말이에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더니 아침마다 기침을 했어요.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침 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거칠어진 소리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기침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는 말만큼 불안하게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괜찮다고 말할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았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옷이 헐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자는 말은 계속 거부했어요. 남자들은 왜 그렇게 병원 가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몸인데 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요. 결국 그날이 왔어요. 쓰러지듯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요. 새벽에 깨어보니 그가 화장실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우리 동네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식탁 위에 그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짧은 글씨였어요.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써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유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삶도 저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린 건 아닌가 하고요. 뭔가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는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조명. 모든 게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제 마음의 얼룩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깨끗한 곳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나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암이라고 하더군요. 그 한 단어가 저를 의자에 붙들어 앉혔습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 수 있구나 싶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했어요. 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닥치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왜 이제야,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들이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가 잠든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술에 취해 항상 빨갛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당겨 그의 어깨를 덮어주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동작조차 이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랫동안 원망했던 마음과 오래된 정이 한자리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미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되는 마음,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뒤엉켰어요. 사랑과 원망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는 생각해보겠다고 짧게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술 마시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으니까요. 상처받은 기억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쉽게 달려올 수 있겠어요.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을 들였습니다. 햇살이 식탁 위 메모에 내려앉았어요. 미안하다는 글자가 금빛으로 번져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가볍지만 오래 남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특히 늦은 미안함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미음을 쏘았어요. 숟가락이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밥을 짓고 돌보는 일 말이에요. 50년 가까이 해온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치료가 시작되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술을 찾는 대신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유리컵에 담긴 맑은 물이 처음으로 예뻐 보였어요. 투명하고 깨끗한 그 물처럼 우리의 관계도 맑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었고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빗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용서라는 말은 쉽지만 살아온 날들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수십 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손등에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마르고 푸석해진 피부 위로 제 손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날들, 힘들었던 밤들,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과 힘들었던 날들이 섞여서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이 병실에 왔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큰아이는 아버지 눈을 피했고 둘째는 문가에 서서 발끝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오랫동안 거리가 있었던 사이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서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밥 먹자고요. 늘 하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먹고 자고 버티면서 하루를 또 넘겨야 한다는 거였죠. 치료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생활 습관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금주는 필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남편과 함께 술병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소주병, 맥주병, 그동안 모아뒀던 빈 병들까지 모두요. 저는 봉투 입구를 꽉 묶었습니다. 마치 과거와의 끈을 묶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된장국을 올렸어요. 소박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가 국 한 숟갈을 뜨고 말했어요. 이 맛이 오랜만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해보자고요. 큰아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의 소리였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가로등이 이불 끝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게 물었어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켰느냐고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과연 제가 얻은 건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잃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저를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빛났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2바퀴 걷고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제 이름을 불러보는 거였습니다. 은실아, 오늘도 해보자. 제 이름을 부르면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70평생 살면서 제 이름을 제가 불러본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지. 저 자신으로 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표를 벽에 붙이고 약봉지를 날짜별로 나눠 정리했어요. 남편은 가끔 미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오래 받지 않았어요. 미안함도 습관이 되면 삶을 무겁게 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의 술자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동네 사람들과 어울린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아빠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큰아이는 이제 5살이 되었는데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아빠는 함께 공원에 간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둘러댔지만 아이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에 다른 가족들이 손잡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아빠 없이 다녀야 하는지 물어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둘째도 이제 3살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빠보다는 엄마만 찾았어요. 아빠가 집에 있어도 저에게만 안기려고 했습니다. 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서운해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의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술값으로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20만 원, 30만 원씩 나갔어요. 전체 월급의 반 이상이 술값으로 사라지는 달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일해야 했어요. 연사무소 일 외에도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만지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다 보니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등이 갈라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고운 손이었는데 이제는 아줌마 손이 되어버렸어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가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술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더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남편이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포장마차에서 동네 아저씨들과 함께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봤어요. 큰아이가 달려가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서 아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고 어떤 분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큰아이가 물어봤거든요. 아빠는 왜 낮에 술을 마시냐고,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런다고요. 저는 아빠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는 게 말이 되냐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자기가 언제 낮에 술을 마셨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과 인사차 한잔 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남편을 감시하냐고 되레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 부엌에 앉아서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20살 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께서 가끔 오셔서 도와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너무 말랐다고, 얼굴색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위가 너무 심하게 마시는 것 같은데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시는 거였어요. 그래도 이혼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절에는 이혼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남편의 술버릇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주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한 병이었는데 나중에는 2병, 3병까지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졌어요. 회사 동료들 흉도 보고 상사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에게 화를 냈어요. 밥이 맛없다고,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술 취한 사람과 말다툼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아빠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나쁜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5살짜리가 어른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큰아이를 혼낸 거였습니다. 아이가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이를 소리쳤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요. 저는 재빨리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무서워졌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살짜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이혼을 하자니 아이들이 걱정되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자니 아이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이들이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발 술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자기가 언제 그렇게 많이 마셨냐고,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살겠냐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편할 수가 없다고, 술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쩌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도 힘든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약속했어요. 정말로 술을 줄이겠다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같은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사람들과 술 약속이 있다면서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다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자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아빠 역할을 못한다면 제가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되어가는 저는 20살 때 꿈꿨던 행복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덜하는 희망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고,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20살 때의 그 밝은 미소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무렵 남편의 음주는 이제 중독 수준에 이르렀어요. 하루도 술 없이는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장술을 찾았고, 점심때도 동료들과 술을 마셨어요.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집에서 혼자 마시는 양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의 모습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말만 많아지고 비틀거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성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술을 마시면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저녁을 차려놨는데 차갑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느라 미리 해놨던 건데도 말이에요. 밥을 다시 데워드릴까요?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그 소리에 아이들이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바닥에 흩어진 밥과 반찬들을 치우면서 아이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제대로 된 밥을 해놓지 않느냐고, 남편을 뭘로 보고 이런 차가운 밥을 주냐고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계속 울었고, 저는 그들을 안고 방으로 피했어요. 문을 잠그고 아이들과 함께 벽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거실이 이렇게 어수선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설명해줘도 정말 기억 안 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기억도 안 하면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요. 아이들의 변화도 심각했어요. 큰아이는 이제 7살이 되었는데 또래보다 훨씬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밖에서 놀다가도 집에 들어와야 할 시간이 되면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안한 곳이 되어버린 거였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5살인데도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제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이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하셨거든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저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잘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이야기해 봤어요. 학교에서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학교 행사에 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오냐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빠는 그럴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학교 운동회나 학예회 같은 행사에 남편이 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수락 속이 있다거나 숙취 때문에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점점 더 나빠졌어요. 남편의 술값은 이제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 때문에 결근하는 일도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월급에서 빠지겠죠. 생활비는 부족하고 아이들 학용품 사주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낮에는 면사무소, 저녁에는 슈퍼마켓,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거든요. 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어지럼증이 자주 났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생리도 불규칙해졌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참고 버텼어요. 어느 날은 일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사장님이 놀라서 의자에 앉게 해주시고 물을 갖다 주셨어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돌봐야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음 날 도시락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쓰러져 가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정말 절망적인 일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병원비가 없었던 거예요. 통장에는 몇천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술값으로 다 써버린 거였죠. 할 수 없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아이가 아픈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주셨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결혼한 딸이 친정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또 화를 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잔소리 들으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리고는 또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이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만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민폐를 끼친 일들도 있었거든요. 동네 모임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했어요. 점점 혼자가 되어갔어요. 남편은 술 친구들하고만 어울렸고 저는 일 때문에 사람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셋이서만 외롭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술집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골 술집 사장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외상값이 너무 많이 밀렸다고 정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돈이 외상으로 밀려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저는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100만 원을 뺄 수 있겠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 어머니께 부탁드려야 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죄송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을 하자니 두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자니 아이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시간은 흘러갔어요. 아이들은 점점 커갔고 저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30 중반이 되어가는데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제 고생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건가 하고요. 20살 때 꿈꿨던 행복한 가정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저 같은 고생은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 하나만 붙들고요. 35살이 되던 해,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난방비를 제대로 낼 수 없어서 늘 춥고 마음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으면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떨려서 물잔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해장술을 마셔야 겨우 정신이 드는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주 지각하고 가끔은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여러 번 경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술을 더 마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3곳에서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면사무소,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고,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정말 한계였어요.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정말 할머니 같아 보였어요. 35인데 40 중반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가늘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집세와 공과금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사주는 것, 겨울옷 사주는 것 모두 제가 번 돈으로 해야 했어요. 큰아이가 이제 9살이 되었는데 어른처럼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자고 해도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아서 안 간다고 했어요. 9살짜리가 그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둘째도 이제 7살인데 말이 없고 위축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주셔서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표정이 어둡다고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완전히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방으로 피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부르면 제 뒤에 숨어서 고개만 살짝 내밀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집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엎고 의자를 던지고 벽에 주먹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아이들과 함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이가 떨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우리를 때릴까봐 무섭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9살짜리가 자기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밥상은 뒤집어져 있고 의자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릇들은 모두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리를 했어요. 깨진 그릇들을 쓸어 담고 넘어진 가구들을 다시 세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일터에서 동료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얼굴에 멍이 있다고 어디서 다쳤냐고요. 저는 그제야 거울을 봤는데 어젯밤 혼란 중에 어디선가 부딪혔는지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둘러댔지만 동료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잦은 지각과 결근, 그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 월급이 끊어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집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다른 회사를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력도 좋지 않아서 쉽게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늘어났고 당연히 술 마시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술을 마시고 점심때도 마시고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했어요.
밥은 시간 맞춰 해줘야 하고, 빨래도 해줘야 하고, 술안주도 준비해줘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면 화를 냈어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은 무직이 되었는데 술은 더 마시고 저는 더 많이 일해야 하는데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하고 저는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어느 날 일하다가 정말 쓰러졌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오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데려가 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양실조라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시대에 영양실조라니요. 제가 너무 무리해서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거였어요. 아이들 밥은 챙겨줘도 정작 제 밥은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는 일이 많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이틀 정도만 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병원에 다녀온 것도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술값이 줄어든다고 불평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거였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게요. 남편에게 아이가 상을 받았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라고 대충 넘어갔어요.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상장을 방에 가져가서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열심히 그린 그림으로 상을 받았는데 아빠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요. 아이에게는 아빠의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할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을 받아서 기분이 어떤지,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자랑스러워해 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렇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도 기뻐하신다고 다만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요. 그때 저는 정말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이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아이들이 받는 상처, 제 건강 상태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남편 없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텐데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계속 상처받을 것이고, 저는 계속 쓰러져 갈 것이고,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렇게 35살의 겨울,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36살이 되던 해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이가 10살이 되면서 갑자기 의젓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자기도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요. 아이는 이제 동생 돌보는 일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러 나가면 동생 숙제도 봐주고 간단한 간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10살짜리가 7살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마음 아팠어요.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화장실 가더니 소변을 볼 때 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술 때문에 몸이 상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거부했어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더니 아침에는 얼굴이 완전히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떨어져서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나서 가보니 바닥에 앉아서 배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원 치료를 권하셨지만 경제적 여건상 외래 치료로 하기로 했어요. 대신 절대 금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술을 끊겠다고, 미안했다고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금단 증상으로 고생했거든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밤에는 악몽을 꾸면서 잠을 못 잤어요. 술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술의 무서움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정신을 차리는 거라면 차라리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아픈 걸 걱정했지만 술을 안 마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제 술을 안 마시는 거냐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얼굴색이 조금씩 좋아졌고 손떨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이들도 아빠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큰아이의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는 날이 있었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 정말 잘 그려졌다고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전 직장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할 의지를 보인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한 달 후 남편이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술값으로 나가던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전에도 몇 번 금주를 다짐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남편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잠시 몸이 아파서 술을 끄는 것뿐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실망했던 터라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자신 때문에 저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믿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15년 넘게 고생한 세월이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남편의 변화가 더욱 확실해 보였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성격도 예전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기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기 시작했어요. 큰아이가 어느 날 제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이제 무섭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저 자신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제 안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아이들은 이제 정상적인 아버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밤에 술 취한 남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20살 때 꿈꿨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는데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남편이 정말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 했고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웠고요. 하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36살의 가을, 저는 오랜만에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금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우리 가정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긴장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큰아이는 이제 11살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들어주니까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8살이 된 둘째는 이제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달려가서 안기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들과 공을 차거나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술값으로 나가던 돈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도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저녁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고 지쳐서 남편이 아무리 달라져도 완전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는 건 아닌지 확인하곤 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꾸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이 배신당했던 터라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을 믿어달라고, 정말 변했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앞으로는 제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음이 나왔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였습니다. 20살부터 36까지 16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느라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36인데 40대 중반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숱이 없어졌고 손은 거칠어져서 나이에 비해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살았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저도 좀 쉬라고, 몸도 마음도 회복할 시간을 가지라고요. 미용실도 가고 새 옷도 사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했어요. 15년 넘게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유를 가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용실에 가는 것도 새 옷을 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제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예뻐졌다고 말해 주었어요. 큰아이가 말하길 엄마가 웃는 얼굴이 오랜만에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웃지 않고 살았는지요.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했던 친구들이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정말 고생했다고, 이제 좋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교실에 등록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생존을 위한 요리만 했는데 이제는 즐기면서 요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다른 주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였는데 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일반적인 주부들의 삶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요리 교실에 다니는 걸 지지해 주었어요. 새로 배운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고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여행을 갔어요.
가까운 바닷가였지만 가족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다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저도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그동안 이런 시간들을 놓치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추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되면서 큰아이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아이의 진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중학교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아이도 아빠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한 듯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아이가 아빠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상태를 유지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에게도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일했던 탓인지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소화도 잘 안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 것 같다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었어요. 병원비도 아끼지 말고 제대로 치료받으라고 했고 집안일도 자신이 더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겨울이 되면서 저는 천천히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갔어요. 약을 먹고 충분히 쉬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즐겼어요. 37살의 겨울,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했다는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고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금주한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더 이상 술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있었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큰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사춘기라서 가끔 반항적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아빠와 함께 축구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을 즐겼어요. 어릴 때 놓쳤던 아버지와의 시간을 지금이라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 성격이 밝고 활발해졌어요. 예전에는 말이 없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기뻤어요. 저는 40살이 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생존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꿈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써보기도 했어요. 강사님이 제 글에 재능이 있다고 격려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글쓰기를 하는 걸 지지해 주었어요. 제가 쓴 글을 읽어보고 감상을 말해주기도 했고, 글쓰기 관련 책들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신문사에 제 글을 투고해 봤어요. 지역신문의 생활수기 코너에 제 이야기를 보낸 거였습니다. 며칠 후 편집자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글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문에 제 글이 실렸을 때의 기분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이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걸 보니까 꿈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대단하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남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열심히 글을 쓰게 되었어요. 육아 경험담, 요리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글로 써서 여러 곳에 투고했습니다. 채택되는 글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작은 원고료도 받게 되었어요. 원고료는 많지 않았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제 글로 돈을 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신문에 연재했던 육아 수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책을 낼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 봤더니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작가가 된다며 신나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출간을 결정했어요. 제목은 엄마의 하루로 정했습니다. 책 작업을 하는 동안 정말 바빴어요. 기존 글들을 다시 다듬고 새로운 글들도 써야 했거든요. 편집자분과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표지 디자인도 함께 정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라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드디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울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책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20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41살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글쓰기 강좌 동료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축하 인사를 하면서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서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큰아이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작가라고 자랑하고 다녔고, 둘째는 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편지도 받았는데 제 글을 읽고 힘을 얻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 제안도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겪었던 힘든 시기와 극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상의했더니 지지해 주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그걸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책을 쓰는 과정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어요.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거든요. 글을 쓰다가 울기도 하고 며칠씩 펜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과도 더 깊이 화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 책을 위해 많이 도와주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본 그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책 가시 피는 꽃이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무렵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 책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응했어요. 방송 출연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지만 진행자분이 편하게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43이 되던 해에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학생에서 강사가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의 글쓰기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보람 있었어요. 수강생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도 제가 하는 일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가끔 제 강의에 참관하기도 하고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남편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둘째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둘 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글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저는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에세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40을 넘어서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지금 저는 70살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 있지만 마음만은 아직 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쓸 때는 20살 처녀 때처럼 설레기도 해요. 남편은 이제 70셋이 되었어요. 36살에 술을 끊은 이후로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변했다는 걸 확신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큰아이는 46살이 되어서 두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고 둘째도 43이 되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손자, 손녀들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자, 손녀들에게는 마음껏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즐거워요. 무엇보다 기쁜 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의 술 문제로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모두 건전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0권 정도의 책을 냈고 여전히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글 쓰는 재미는 여전해요. 특히 제 또래분들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쓸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몇 년 전에는 문학상도 받았어요. 지역 문학상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40살에 시작한 글쓰기가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요즘에는 후배 작가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글쓰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출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들을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힘들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좋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도 돌봐주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그때 일을 사과할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 술 때문에 저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괜찮다고 해요. 과거는 과거이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15년 넘게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풀어졌고, 이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제 자신만 괴롭거든요.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쓸 수 있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고통도 잘 승화시키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성들의 지위도 높아졌고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죠.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상담 기관들도 많아졌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도 36살까지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 후로는 점점 나아졌거든요. 인생은 길어요.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평생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기를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제 이름을 불러봐요. 은실아, 오늘도 고생했다고요. 70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요즘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껴요. 젊을 때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남편과 저는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기 검진도 함께 받고 약도 챙겨주고 산책도 함께 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자주 안부를 물어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식사를 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모두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손자 손녀들이 클 때마다 신기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제대로 봐주지 못했던 아쉬움을 손자 손녀들로 달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해요. 가끔 손자 손녀들이 물어봐요. 할머니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줘요. 할머니도 40살이 되어서야 꿈을 찾았다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꿈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요즘은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제 70년 인생을 정리해보는 글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담아보려고 해요.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이기도 하고요. 이 글을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제 평범하고도 특별했던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절망적이어도 언젠가는 희망이 보일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어느새 밝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20살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중간에 절망이 되었다가 다시 희망이 되었던 경험을 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도 바뀔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물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판단을 혼자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고,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도 계속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의 고생이 이런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부터 들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해요.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